동아시아사 수능특강 8강 마스터 1. 동아시아사에는 단원을 5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1단원, 2단원, 3단원은 전근대 부분이고 4단원하고 5단원이 근현대 부분이에요. 이 아마 전근대 부분에서 가장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3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3단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8강 뒤에 있는 이 수능 마스터입니다. 수능 마스터 부분에도 10개의 문제가 있어요. 상당한 분량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역사과 탐구 과목에서 좋은 문제들은 다른 문제집이 아니라 기출과 바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양을 많이 푸는 것보다는 지금은 하나하나씩 문제를 푸는 요령들을 익혀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 마스터도 10문제 그냥 풀어 제끼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정말 잘 접근을 하면서 계속 개념으로 돌아가서 채우고 문제에서 부족한 개념 확인하고 개념으로 돌아가서 채우는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 수능 마스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동아시아 정세에 미친 영향을 골라야 되는 건데요. 일단 사료를 확인해 봅시다. 가을 7월 경신이네 SN의 부대가 크게 쳐들어왔다. 오극춘과 오극근이 분전하다가 전사했고 뭐 이런 이름들 다 몰라도 괜찮아요. 뭐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간 뭐 주용과 설수도 굴복했고 어쨌든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되게 힘든 상황이네요. 그런데 다음날 토목에서 우리 익숙한 장소가 나옵니다. 토목에서 포위당하였고 죽은 자가 수십만에 달하였으며 황제가 포로가 되었다. 패전 소식이 베이징에 전해지자 여러 신하들은 조정에 모여서 곡을 하였고 서정은 난징으로 천도를 주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황제가 이렇게 포로가 당했던 사건, 북로 남해의 와중 오이라트부가 쳐들어왔던 토목보의 변 혹은 토목의 변입니다. 15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이어지는 거였고요. 1449년이죠. 그래서 이런 북로 남해의 화로 인해서 힘들어진 명에서는 장거정의 개혁이 추진이 될 거였고 차차 이렇게 조금 쇠퇴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어쨌든 토목보의 변으로 인한 영향은 5번입니다. 몽골에 대비해서 만리장성 개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만리장성 대부분은 사실 이렇게 명대에 개축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5번, 이것도 잘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나머지 오답 선지 확인합시다. 1번, 삼포에서 왜구가 난을 일으켰다. 조선 세종 때 1426년에 삼포를 개항을 합니다. 부산포, 연포, 제포 이렇게 남해안의 그런 세계 항구였고요. 1443년 개해 약조를 맺어서 이제 교역에 관한 것들을 조금 많이 이제 정해 놓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교역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이제 왜구가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1510년 중종 때 일입니다. 16세기죠. 2번 고려가 강동 육주 지역을 차지하였다.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그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얻어낸 지역이죠. 10세기입니다. 네. 3번 이자성의 군대가 베이징을 함락하였다. 쇠퇴하다가 쇠퇴 일로에 있었던 명나라를 이자성의 농민반란군이 함락을 하는 겁니다. 1644년 명나라가 멸망하고요. 또 반면에 한켠에서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이제 청나라 후금 청나라의 순치제가 베이징으로 입성을 같은 해 하게 됩니다. 명나라 장수였던 오삼계, 경정충, 상가이 등의 그런 도움이 있었죠. 4번 송과 금이 연합하여 거란을 공격하였다. 네, 송나라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요 나라가 거란이 이렇게 사이에 있고 금이 여기 후방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둘이 이제 송나라의 역할은 사실 크진 않았지만 요를 협공하여서 요 나라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게 1125년의 사실이에요. 2번으로 내려갑니다. 2번 파악을 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닐 텐데
그냥 처음 보는 사료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긴가민가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시가 하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를 보기 전에 일단 선생님의 설명부터 보죠. 이 시는 표류한 한인들을 조정에서 다시 돌려보내자 송시열이 이를 안타까워하며 지은 것입니다. 시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지식인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중국인들이 이렇게 표류해 왔는데 조정에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지었던 시예요. 송시열은 참고로 그 효종 때, 그 양란, 특히 병자호란을 겪어냈던 효종 때 북벌론을 추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효종은 1649년부터 59년까지 재위를 했었고요. 그럼 시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남쪽가에서 뗏목 타고 바다를 건너오니 붉은 구름 한 몰이 해 옆에서 이는구나. 천추의 대의를 아는 사람 없으니 김상원의 무덤 앞에 가서 통곡하고 돌아오네. 김상원이 누군지 알면 더 좋겠지만 일단 넘어갑시다. 호련, 중화의 의관 어디서 왔을까? 랴오둥과 베이징에 비린 구름 개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슨 일로 통곡 소리를 삼키는가? 선왕, 효종의 무덤 앞에 다시 다녀오누나. 중화 사람들이 표류해 온 거예요. 근데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데 랴오둥과 베이징, 효종식이면 랴오둥과 베이징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은 한족의 국가가 아니라 이제 만주족의 청나라인 거죠. 지금 중원의 주인공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곡 소리를 삼키는데 이런 어떤 중국인들 돌려보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선왕 효종의 무덤 앞에서 토로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 효종하면 북벌론을 같이 연결을 시켜주세요. 참고로 여기 나오는 김상원은 그런 어떤 병자호란이 있었을 때 화의를 배척하는 걸 주장했던 인물이죠. 지금 중원이 주인공이 바뀐 거에 대해서 효종의 북벌론과 같은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으면 이제 한번 고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답이 보이네요. 답은 1번 만주족이 중국 전역을 장악했다라는 겁니다. 네. 1644년에 이제 순치제, 청이 베이징으로 입성을 하면서 주인공이 교체가 되죠. 2번 난징을 수도로 삼아 명이 건국되었다. 명인 건국된 건 주원장 홍모제에 의해서 1368년입니다. 금릉 난징입니다. 3번 진승 5강의 난으로 진이 쇠퇴하였다. 기원전 206년의 일입니다. 4번 쿠빌라이 칸에 의해 남송이 멸망하였다. 네, 쿠빌라이 칸 수도를 베이징 대도로 정하고 이제 국호를 원으로 바꿨던 그런 칸입니다. 1279년 13세기이고요. 5번 야유라보기가 거란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였다. 거란을 건국한 때는 916년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학문 경향에 대해서 옳은 내용을 골라야 되네요. 여러 가지 그 17, 19세기에 등장했던 학문 중에 어떤 건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선생은 크게는 국도를 건설하고 향읍을 구획하는 것에서부터 작게는 금성문, 고고학, 의기, 자폭 등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연구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탐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거 실사구시와 관련된 이야기네요.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네, 규모가 방대하고 종합한 이론이 치밀하고 모든 경전을 다 보좌한다. 이렇게 사실에 입각해서 고고학이나 역사나 금성문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고증학입니다. 네, 그래서 고증학과 관련된 옳은 거 쫙 보면은 4번이 보일 겁니다. 실사구시라는 단어 보고 알 수 있을 거고요. 오답 확인해 보면 1번 조선 후기 북벌론의 주장이 담겨 있어. 조선 후기 북벌론은 2번 제기가 됩니다. 정명호란 병자호란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기는 하지만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자호란 이후에 형과 함께 인질로 끌려갔었던 효종 때 북벌론이 가장 잘 추진이 됐었고요. 그 이후로는 숙종 때 17세기 후반 청에서 3번의 난 진압으로 애를 먹고 있을 때 이 시기에 한번 치자라는 주장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2번 해체신서의 집필을 계기로 발전하였어. 해체신서는 스키타겐바쿠가 네덜란드 의학서를 번역한 것이죠. 1774년 난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3번 천황 중심의 통치체제가 확립되는 토대가 되었어. 이거 일본 고대 이야기네요. 다이카 계신 이야기합니다. 645년이에요. 그리고 5번 북방민족의 침략 상황에서 대의명분론과 의리론을 강조하였어. 북방민족들, 뭐, 요, 서하, 금, 이런 나라들이 중원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의명분과 의리론을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학문은 바로 성리학입니다. 남송주의에 의해서 집대성된 거죠. 성리학에서 이제 이와 기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또 중하와 오랑캐를 구분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럼 4번 내려갑시다. 네,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편지를 작성한 인물이 활동할 당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서양의 세계지도 해시계, 천구이 및 그 밖의 기계들을 만들어 보였는데 특히 제가 만든 고녀만국 전도라는 키워드에서 바로 마테오 리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명나라 말기에 활약을 했었죠. 뭐 뛰어난 천문학자 한 사람만 보내달라. 서양 천문표를 중국어로 번역한 뒤 역법계랑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하는 듯한 글이네요. 이 일만 해내면 우리 예수회 명성 더욱 높아져서 예수회 우리의 중국 입국은 보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한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이 선지로 나올 거예요. 고년만국 전도 이외에도 천주실의 기하 원본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기하 원본을 간행하는 서광계입니다. 마테오 리치가 명말이라는 거 기억하고 17세기라는 거 보고 다음 선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네요. 시헌력을 제작하는 아담 샬은 마테오 리치보다 조금 더 뒤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청초이고요. 2번 의산문답을 집필하는 홍대용인데요. 홍대용은 북학파라고도 불렸던 중상학파입니다. 이 북학파라는 거는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주장인데요.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주장이니까 청대 일이겠죠? 네, 그렇게만 알아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보자면 홍대용은 영조 때 실학자입니다. 18세기 실학자죠. 1731년에서 1783년 이 영조 연간이고요. 4번 원명원을 설계하는 카스틸리오네. 카스틸리오네 역시 18세기 청나라를 위해서 봉사했던 선교사 중 한 명입니다. 전례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도 이제 청나라의 이런 자신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봉사했었죠. 5번 일본에 처음으로 조총을 전해주는 포르투갈 상인 1543년 요 해는 기억해 둡시다. 16세기죠. 포르투갈이 해외로 진출하던 신항로 개척의 시대입니다.